제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은퇴 후의 생활이나 손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장을 둘러보는 게 즐겁습니다.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한 제 사업이 이제는 연 매출 2천억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회장님, 40년 전에는 저희 직원이 고작 5명이었다면서요? 얼마 전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맞아. 그때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뚫었지. 지금처럼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일본어 사전 들고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했다니까. 그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은 직원이 1000명이 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세요? 직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명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없고 월급도 다른 임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이 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왔고 그들의 충성심이 오늘의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평생 지켜온 이런 가치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진석이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제 서재를 찾았습니다. 36, 늦은 나이였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을 미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이 제게 와서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대견했거든요.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제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제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제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진석이의 말에 아내는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추세라 우리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석이는 예비 신부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나 3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가 몇 번의 회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진석이보다 2살 어린 34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다지 조건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집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도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예비 안사도는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석이가 들려주는 사돈댁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껄끄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호화로운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회사 돈을 쓸 때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처음 뵙는 자리예요. 강남 쪽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어요. 진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제 사업 파트너이자 최고의 조언자였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아내의 조언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과입니다.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40년 전의 그 청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명품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죠. SNS에는 명품백, 수입차, 호화로운 식사 자랑이 넘쳐납니다. 예비 사돈댁의 SNS를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맞는 집안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아내도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내일 있을 상견례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예비 사돈을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찾은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양복은 압구정동에 있는 단골 맞춤집에서 맡겨 입었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곳이었지만 직원들 앞에 서는 경영인의 옷차림은 늘 단정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대문 지하상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몇 년 만에 지하철 타는 거지.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를 걸으며 양복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이런 시장에서 옷을 사입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오늘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내가 가리킨 곳은 작은 양복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보러 오셨나요? 네.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가게 안에는 기성복 양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양복은 20만 원짜리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주인 아저씨가 건넨 양복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두운 남색에 은은한 체크 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시착실에서 갈아입어 보니 생각보다 핏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네.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구두도 근처 구두가게에서 골랐습니다. 3만 원짜리였지만 닦아놓으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40년 회사 생활 동안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값비싼 정장을 즐겨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옷을 사입어 보는 건 처음이었죠. 양복을 고르면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옷들만 입었었죠. 아침 일찍 공장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하던 시절.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옷을 입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부러 수수한 차림을 한 적은 없었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온 고가의 옷들을 제쳐두고 시장에서 5만 원짜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여보, 이렇게 입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대 초반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던 제가 은행원이었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일 입을 옷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양복도 구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옷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고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우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첫 마디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번에 산 시계인데 1억짜리예요. 마치 자랑하듯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는 더욱 과시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더했습니다. 제 아내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명품관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가치관이 만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중요한 계약을 앞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든 것이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부터 손에 든 명품 핸드백까지 그들의 말투에서는 돈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은 쓰시던 양복이 그것밖에 없으신가 봐요? 첫 상견례에 그런 양복을 입고 오시다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양복 좀 사드려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제 양복은 프랑스 자수가 들어간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예요. 우리 사돈어른은 옷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바깥사돈의 말에 진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숟가락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닌데. 우리 사돈댁은 식사, 예절도 좀 특이하시네요. 아니, 거기 그렇게 수저를 놓으시면 어떡해요? 소리가 나잖아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다닌다고 했지?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어떤 회사야?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우리 딸이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가? 자네가 버는 돈으로 우리 딸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네. 바깥사돈이 진석이를 닥달하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바깥사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소기업 때리면 연봉이 4천? 5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딸 명품백 하나 사주기도 버거우겠어. 지금 우리 딸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만 줄 알아? 이거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 하하. 안사돈이 거든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상견례부터 이게 뭐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딸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사위 자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첫 상견례에 저런 옷차림이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집안이면 결혼식장도 시내 중급 호텔이겠네요. 우리 딸 결혼식은 최소한 호텔 신라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아니면 하와이에서 올리던가. 우리 친구들 다 자녀들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집안이면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겠죠? 하하.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계획인가? 설마 동남아는 아니지?
우리 딸 친구들은 다 유럽이나 몰디브로 갔는데, 아니 적어도 괌이나 하와이는 가야지. 자네 여행 경비는 준비되어 있어? 박갓사돈이 진석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것만 써왔는데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고생길만 훤하네요. 아니 사돈은 식사하실 때 그렇게 수저 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옆 테이블에서도 다 듣겠어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또다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 이러시나? 아니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모르시나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예절학원 보내고 식사 예절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랑 한 집안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내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텐가? 아직도 집을 안 구해서야 쓰나? 우리 딸은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신혼집도 강남은 돼야 할 텐데 자네 월급으로 강남을 감당할 수 있어? 아니면 사돈께서 도와주실 건가요? 박갓사돈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첫 상견례에 저런 양복을 입고 오시죠? 옷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하시네요. 사돈들은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 적어도 오늘 하루는 좀 신경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집안이랑도 상견례를 하고 있다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수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 어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40년을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박갓사돈이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갑에서 꺼낸 것은 제 명함이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 회장 김동수. 박갓사돈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이요? 설마 그 땡땡 자동차. 박갓사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1차 벤더사인 땡땡자동차 부품입니다. 이어서 최근 자산평가서도 내밀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순자산 500억이 적혀 있었죠. 박갓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런. 안사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이 좀 그런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갓사돈도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귀하신 분이신데 제가 몰라보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이런 분이실 줄이야. 아이고. 이거 어쩐다. 우리 사돈어른이 이런 분이셨다니. 안사돈은 연신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이 많네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안이라니. 방금 전까지 제 아내를 무시하던 그 입에서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 있어서. 박갓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혼담을 적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니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바깥사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사돈도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시더니 제 지위를 알고 나니 태도가 달라지시네요. 이런 분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회장님. 앉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시죠. 아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요. 우리 다시 이야기 좀. 안사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진서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진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갖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그저 거칠애일 뿐,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한동안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바깥사돈의 지인이라며 바깥사돈이 다니는 대기업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젊은 사람들 일인데 우리가 너무 관여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사장님, 젊은 사람들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사돈의 친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못됐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바깥사돈은 급기야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본심을 봤습니다. 돈과 지위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진석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석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상견례장에서 사실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석이는 그들이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협박조로 바뀌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정말 한 가족이 될 뻔했네요. 그제서야 진석이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제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돈댁의 연락도 끊기고 진석이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진석이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진석이가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동네 작은 서점 주인이에요. 진석이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책을 추천해 주던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의 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린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작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이 작은 공간이 좋다고 하세요. 수줍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손님들을 위한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힘들 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녀가 직접 쓴 책 추천 메모였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직접 블렌딩한 허브티인데. 허브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 3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생 모아온 책들로 이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셨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어요. 책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얼마 후 그녀는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하셔서 이만큼 이루시다니. 그리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된 회사 도서관은 지금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아내도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며느리의 서점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불편했던 만남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손주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분명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서점 한켠에는 육아 서적 코너가 생겼습니다. 손님들과 육아 경험을 나누다 보면 책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동네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그림책 읽어주기 시간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한 직원 독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님,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잖아요. 며느리의 이런 생각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작은 도서관은 이제 직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님, 요즘 우리 회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할까요? 임원진 회의에서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요즘 부쩍 행복해 보입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에요. 며느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내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며느리의 서점에 모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송편을 먹으며 며느리가 추천한 책 이야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문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에서 그날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선택은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처럼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품백이나 고급 시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늘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쇠를 깎던 청년이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거친 손과 기름 묻은 작업복이 제 인생의 훈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주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저를 판단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큼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책 향기 맡으며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황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꽃이 피듯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꽃이 피듯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영입니다. 올해 60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유리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냄비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유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8배 제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 임원이고 나이는 46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6이라고? 그러면 너랑 나이가 18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잘 사는 부부 많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유리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니? 회사 선배님이 소개해줬어. 처음엔 나도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외에 예쁜 전원주택도 있고 퇴직하면 거기서 텃밭도 가꾸면서 살 수 있대. 엄마도 나중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전원주택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야.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니? 엄마랑 너의 나이 차이보다도 더 많은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면 안 될까? 준호 오빠가 엄마 뵙고 싶어 하시는데. 유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번 만나보자. 제가 승낙하자 유리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그렇게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6의 남자가 28배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테지만 그 나이에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유리의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유리가 결혼한다는데. 네, 유리가 결혼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아직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나 보구나. 유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상대방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가 46이래. 네, 46이요? 민지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좀 걱정되네요. 유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상형이 똑같은 또래라고 했었는데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유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딸 유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까만색 맞춤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왼쪽 손목에 고급 시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사위는 자연스럽게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제 지인인데 특별히 좋은 와인을 추천받았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못 마셔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으시죠? 이런 자리를 기념해야 하니까요. 거절할 틈도 주지 않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유리는 연신 예비 사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와인을 정말 잘 알아요. 저번에도 고급 와인을 추천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유리가 와인 맛을 아는 걸 보니 기특하네요. 예비 사위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유리는 정말 귀여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수한 매력에 반했죠? 유리는 그 말에 수줍어하며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28배 여성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예비 사위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 서울에서 40분 거리인데 요즘 제가 투자하는 거래처들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유리를 첫눈에 반한 이유를 아세요? 네? 다른 젊은 친구들과 달리 순수하고 착해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실속만 차리고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니.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아내를 맞이하면 제 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유리를 보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유리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사위는 자신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어머님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는 게 어떠세요?
텃밭도 보시고. 아,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거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면 시간 되시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차도 있고. 또다시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비 사위는 명품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한 번도 유리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유리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대화가 그의 성공 이야기와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준호 오빠, 글쎄, 너무 좋죠? 성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더 멋있지 않아요? 유리의 눈빛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가 유리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마치 예쁜 장식품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을 유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는 게 과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유리는 퇴근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에 또 승진할 것 같대요. 매일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도 안 된 낮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유리야, 회사는? 오늘 반차 썼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청혼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사람은 타이밍이래요. 준호 오빠 나이도 있고. 유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도 서둘러서. 어제는 오빠가 자기 통장 내역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 보여줬어요. 전원주택도 완전 본인 소유고 대출도 하나도 없대요. 유리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줄줄이 예비사위의 장점을 읊어댔습니다.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이랑 연금도 모두 계산해봤대요.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대요. 엄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그게 아니라 준호 오빠는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원주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여기 텃밭에서 상추랑 토마토도 길러 먹을 수 있대요. 강아지도 키우면서 전원 생활할 거예요. 유리야, 전원주택 관리가 쉽지 않아. 엄마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유리의 모습이 어떤 때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유리는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벌써? 네, 오빠가 부모님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대요. 유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유리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유리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비사위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둘의 미래를 그리는 유리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어야 하는 걸까? 결국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유리야. 엄마가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걱정이 기우이길 바래야지. 그렇게 저는 예비사위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저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모든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후 유리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는 좀 바빠서 못 들릴 것 같아요. 주말마다 예비사위 집에 가서 저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시집 가는 사람이 요리도 좀 배워둬야죠. 그래도 처음에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이 점점 흐려졌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유리가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의 손을 보니 물에 불어 있었고 매니큐어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던 손톱이 제대로 손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왜 그렇게 됐어? 아,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유리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민지야. 잘 지내니?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유리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왜? 무슨 일 있니? 요즘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 민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손도 거칠어져 있고 전에는 손 관리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유리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점심 먹자. 유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리야. 며칠 새 너 많이 야위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못 보신 사이에 제가 다이어트 했어요. 억지로 웃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말에는 뭐 하니? 예비사위 집에 가? 네.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미리 배워두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유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자꾸 폰을 보니? 아, 오빠가 연락할까 봐요. 그 말을 하는 유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쾌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유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야.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텃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텃밭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일까지 해? 엄마,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변해가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야윈 몸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를 담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예비사위 집에 김치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김치라도 가져다 주면 혹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김치는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어 어떻게든 가봐야 했으니까요. 3월의 마지막 주말,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차에 싣고 예비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곳까지 유리가 매주 와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마침내 예비사위의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집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0평은 될 법한 대지에 지어진 2층 통나무집. 나무와 돌로 지어진 외관은 분명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손길이 부족했는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재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말이니까 유리도 와 있겠지. 김치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아래 마당 한켠의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김매기를 하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정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긴팔 티셔츠에 헌 운동화.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유리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불로 보이는 큰 이불부터 시작해서 옷가지들까지. 빨랫줄에는 이미 널린 빨래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직 김매기도 끝나지 않은 고랑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괭이와 호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파종을 위해 일군 듯한 땅도 보였고 지난해 남은 마른 고추대도 아직 뽑지 않은 채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쓸어야 할 낙엽들이 수북했습니다. 청소하다 만 듯한 대걸레가 현관 한켠에 놓여 있었고 손빨래를 한 건지 물이 담긴 대야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유리야, 커피 리필 좀 해줄래? 예비사위였습니다.
테라스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시미어 가디건에 린넨 바지.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바리스타가 내린 듯한 예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테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예비사위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다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유리가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가 허둥지둥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보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늘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함만 가득한 얼굴. 고급 화장품을 바르며 관리하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은 흙투성이에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매일 반듯하게 다려 입던 옷을 입던 제 딸이, 매일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를 바르던 제 딸이, 이제는 마치 농사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텃밭 관리 말씀이세요? 전원주택이라 관리할 게 많아서요. 유리가 건강해질 겸 돕는다고. 예비사위의 말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 말에 예비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200평 대지의 텃밭이 50평 정도 돼요. 요즘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잠시 신문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서 유리가 도와주는 거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유리가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식모처럼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마저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순간 지난 몇 달간 유리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사라져간 미소, 날이 갈수록 거칠어진 손, 주말마다 피곤에 지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절대로. 테라스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우리 유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텃밭일 말씀이신가요? 텃밭뿐만이 아니잖아요. 빨래, 청소해.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심하시네요. 이 정도는 해야죠. 결혼하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배우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모르잖아요. 이 정도는 해봐야 사람이 되죠. 유리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들다니요. 사람이 된다니요? 우리 유리가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너는 좀 가만 있어.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무슨... 과민 반응이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일도 있고 해서. 일이요.
신문 보면서 한가하게 커피 마시고 있던데요? 어머님, 주말에도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우리 유리는요?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주말까지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연습이라고. 연습이요. 그럼 그쪽도 같이 연습하시죠? 여기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는데. 제가 왜요? 저는 아, 그쪽은 안 되고 우리 딸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유리야, 너가 좋아서 하는 게 맞니? 정말로?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좋아요. 감정적이요. 그럼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딸,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녹초가 되고 주말에는 이렇게 농사일에 집안일까지 하고, 그게 반면에 그쪽은 우리 딸한테 커피나 시키면서 신문 보고, 어머님, 거기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고.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어머님,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맞춰간다고요? 지금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전원주택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경험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딸만 이렇게 고생을 해요? 유리가 싫다고 한 적 없는데 우리 딸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주 이렇게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건 유리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일하는 동안 그쪽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 일이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게 회사 일인가요? 노트북으로 메일도 확인하고. 우리 딸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또 일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제 딸이 이렇게 부려먹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려먹힌다는 표현은 정말. 그러니까 그쪽도 함께 텃밭일 좀 하시죠? 제가요? 네. 함께 하면 좋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라면서요? 그게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쪽은 그런 일하면 안 되고 우리 딸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 결혼 전에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다르죠?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어머님, 너무 앞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뭘 더 봐야 하나요? 엄마, 제발. 유리야, 너는 이래도 괜찮니? 저는 정말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는 거니? 오빠가 저를 생각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야? 어머님, 이제 그만.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무슨 말씀? 이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유리야, 가자. 엄마,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리야, 그쪽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딸 그만 괴롭히세요. 가자, 유리야. 유리야, 커피는 주고 가야지. 차에 탄 후 한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제가 엄마 말씀을 진작 들을 걸.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우리 딸,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럴 수 있어. 저는 제가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저러고 살 뻔했네요. 집에 도착해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유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점점 제가 저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처음엔 저도 전원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너의 꿈을 이용한 거야. 주말마다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가면 계속 연락 오고 이제 다 끝났어. 그만해도 돼. 그날 밤 유리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비사위가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점점 명령조로 바뀌어 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오지 않으면 이 정도도 못하면서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잘한다며 유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없다는 말로 유리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말로 유리를 압박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이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한 도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딸의 휴대폰에 쌓여있던 문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참아온 우리 딸. 전원 생활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속에서 딸의 젊음이 갉아먹히고 있었던 거죠. 유리는 그날 밤 모든 걸 지우기로 했습니다. 예비사위의 번호도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마치 악몽 같았던 시간을 지워내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음악 소리.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우리 딸 축하해. 이제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의 인생이 더 소중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제가 요새 등산 동호회 다니는 거 알죠? 응. 거기 재미있니? 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오호라. 제 또래예요. 산 되게 좋아하고 얼굴이 밝아졌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몇 달 뒤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만나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요. 둘이 산도 자주 다니니? 네, 주말마다 등산하고 카페도 가고 너무 좋아요. 이번엔 표정이 다르네. 그쵸? 이번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진짜 사랑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해서 미안하지는 않지? 엄마, 제가 감사하죠.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랑 있으면 제가 저일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지금 유리는 민우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니까요. 어제는 유리와 민우가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유리가 피곤해 보인다고 민우가 걱정하자 유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그냥 넘기지 않고 유리의 어깨를 살며시 주물러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배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 유리는 자신을 바꿔가며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듯, 매일 저녁 달이 뜨듯,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딸을 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반대가 자식을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유리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행복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전원주택에서 제가 내린 결정. 그것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앞으로도 쭉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기를, 진정한 사랑 속에서 빛나는 미소를 잃지 않기를. 가끔은 엄마의 반대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압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